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고려 시대 파트 중에서도 대외 관계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고려 시대가 한 500년 정도 유지가 되는 동안에 크고 작은 전쟁을 굉장히 여러 번 겪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게 어느 국가가 어느 시점에 몇 번을 어떤 식으로 쳐들어왔고 결과가 어땠느냐 이거에 관련해서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나라에 대한 대응이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대외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라는 나라가 있으면 주변에 여러 가지 나라가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고 옆에 중국이나 일본이 있는 것처럼 주변 국가들이 있어요. 그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보는 게 대외 관계입니다. 이거는 때로는 우리가 먼저 이제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친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걸 사대 관계라고 그러죠. 사대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고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임기응변하면서 뭔가 취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교린 관계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대 교린이라고 아마 배우셨을 텐데 그때그때 최적의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대외 관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친했다가 나빠졌다를 반복한다는 얘기죠. 자, 고려라는 국가 주변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었고 어떻게 관계를 맺냐면 이제 거란과 여진이라는 나라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고려 시대를 배울 때 고려 시대에서 크게 먼저 거란이 나올 거고 거란이 먼저 나오고요. 거란 다음에 여진 다음에 그 다음에 몽골이 나오고 그리고 왜구 여기에 플러스로 뭐 홍건적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전쟁을 했었던 나라를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냥 암기를 순서를 해주시면 나중에 각각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어느 파트에 들어가야 되느냐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여몽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의 단어로 뭉쳐가지고 일단은 순서를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여몽 다음에 왜구하고 홍건적이 나온다. 이런 순서로 좀 외워주시고 지금 이쪽에 보면 자, 거란과 여진 관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쟁을 했었던 국가가 바로 거란인데 거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하고 고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초반부에 이 거란이라는 나라가 저기 몽골 초원지대에서 성장을 한 일종의 유목민 집단들인데 저기에서 성장을 해서 나중에 요나라라고 하는 국가를 만들거든요. 요나라? 요 나라를 만들어서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에 중국의 그 송나라가 있어요. 송나라. 이 송나라하고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음 놓고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쟁을 하는 중에 거란의 입장에서는 뒤통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금 고려가 있는데 우리하고 고려하고 송나라가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찜찜한 거죠. 전쟁이 났을 때 얘네가 우리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송나라 도와주려고? 약간 이런 불안감 때문에 우리를 먼저 친선관계를 맺어서 안전하게 중원전쟁을 좀 시행을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쳐들어오기 때문에 초반에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거는 정말 우리를 친하게 생각해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전쟁의 안정적인 뭔가 확신을 받기 위해서였고 나중에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고려가 탐이 나서가 아니라 이 중원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겠죠. 친구가 되지 않는다면 방해물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지금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태조 왕건 자체는 처음에 거란이 우리한테 친하게 지냈을 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이 고려라는 나라는 국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고 표방을 하고 있는데 바로 위쪽에 발해라는 국가가 아예 그냥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국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좀 형제의 나라, 같이 이어져 있는 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이라는 나라 좋아하지 않거든요. 상당히 야만적이고 친하게 지낼 수 없는 족속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강경책을 실시를 하고요. 거란도 사실 우리랑 진짜 친하게 지내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내부 동태를 파악하려는 목적 같은 걸로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태조 왕건 시기에 사신단이 몇 번 오가는데 그때 사신으로 왔었던 사람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신들이 와서 뭐 선물이랍시고 우리한테 낙타를 줘요. 이게 만부교 사건이랑 연결되는 건데 여기 지금 나오죠. 거란에서 수교 선물로 낙타를 50마리를 보내는데 사실 우린 낙타를 안 쓰잖아요. 우린 말이나 소나 이런 거를 쓰지 낙타가 생활할 수 있는 환경도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선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선물이 효용성이 떨어지는 선물이고
이걸 내막을 캐보니까 실제로는 내부 동태를 파악을 하러 왔다. 이걸 나중에 이제 왕건이 알게 되고 굉장히 분노하면서 이 만부교 사건을 일으킵니다. 사신단으로 왔었던 사람들을 유배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도 처벌을 하고 이 선물로 받은 낙타를 만부교라고 하는 그 개성의 안쪽에 있는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에다 묶어놓고 굶겨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부교를 낙타교라고도 하고 탁타교라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낙타랑 관련된 지명으로도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거는 강경하게 우리는 너네하고 절대로 뭔가를 할 그게 없어 라고 하는 액션을 취한 거죠. 그래서 이걸로도 거란이 우리에 대해서도 감정이 좋지는 않았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친한 것도 아니고 안 친한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서 시간이 조금 흐르는데 이 태조 왕건 이후에 또 정종이라는 초반 임금이 등장을 했을 때에는 정종 시기에 최광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최광윤. 이 사람은 저기 후주에 공부하러 유학을 갔다가 그 후주 가는 길목에 거란한테 붙잡혀가지고 그쪽에서 이 사람이 학식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벼슬을 해요. 거란에서 또 벼슬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 사신으로 고려에 오면서 사실은 고려가 자기의 모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거란이 고려를 침략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군대를 키우고 있다. 이런 정보를 주는 거죠. 이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던 정종은 마침 우리는 태조 왕건에서부터 거란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미 유훈이 내려오고 있었고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거란을 좀 보고 있었는데 확실한 뭔가가 이제 뭐가 나온 거잖아요. 증언이 나와서 얘네가 그러면 그렇지 거란이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종 때 만든 게 광군이라는 걸 만들어요. 광군사라고 하는 아예 그냥 따로 관리하는 관청을 만들어서 거기에 소속된 광군이라고 하는 집단을 형성을 해놓습니다. 거란을 막기 위해서. 이게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한 30만 명? 30만에 해당하는 군대를 거란의 침략에 대비하는 용도로 이미 키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나름의 일촉즉발의 상황로 넘어가고 있는데 자 거란이 드디어 침략을 해요. 무려 3번에 걸쳐가지고 침략을 합니다. 1차, 2차, 3차가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왜 왔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했고 이거를 짝꿍 지어가지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를 사료를 섞어가지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처음 쳐들어왔을 때 거란의 장수 소손령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을 데리고 들어왔느냐가 약간 아직도 왈가왈부가 있는 내용인데 뭐 기록을 보면 80만 명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80만까지는 안 됐을 것 같고 그래도 수십만의 상당한 병력을 가지고 온 거죠. 약간 압도적으로 보이기 위한 뭔가가 있었겠죠. 이때 소손령이 침입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서 우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서희라는 사람이 나서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이거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고 오겠다. 그래서 내부 사람들 설득을 한 다음에 서희가 등장을 해서 외교적으로 정말 담판을 하는데 소손령이 처음에 왔을 때 서희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니네는 신라를 계승한 국가잖아. 그런데 어떻게 고구려의 옛날 영토를 너네가 가져가려고 그래. 너네는 고구려의 후예가 아닌데. 고구려는 우리에게 소속돼 있었던 땅이니 우리 거란이 발해를 정복을 했으니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땅 당연히 우리 거지. 지금 너네는 우리 땅을 침범을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게 억지예요. 되게 억지인데 서희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답변을 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신라를 계승한 국가가 아니고 우리 국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완전 고구려 계승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밀히 따지면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의 조상의 영토를 너네가 갖고 있는 거야. 지금 너네가 갖고 있는 우리 옛날 영토를 돌려줘야 될 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워낙에 조리 있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손령이 대꾸할 말을 못 찾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논리에서 일단 한번 밀리고 그러면서 서희가 슬슬 살살 달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국경도 맞대고 있고 하니까 우리가 외교관계라고 하는 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할 수 있지. 그동안 우리가 좋지 못했지만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존재는 우리들 서로 간의 감정이 아니고 여진 애들이 지금 중간에 껴있어. 여진 애들이. 걔네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뭘 할 수가 없단다. 너무 위험하니까. 이런 식으로 뭘 살살 돌려가지고 얘기를 해요. 뭔가 언변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고 논리적으로 앞뒤가 딱딱 맞으니까 소손령 입장에서도 군대 끌고 오긴 했지만 안 싸우고 끝나는 게 제일 좋겠죠. 안 싸우고 안심할 수 있는 결과치를 가져갈 수 있다면 사실은 외교적으로는 그게 최상이거든요. 그래서 홀린 거죠. 서희의 말에 홀려서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어찌 보면 고려하고 좋은 관계를 틀 수 있겠다라는 이 사람은 나름의 확신과 그런 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그때 서희가 슬슬 구슬려서 얘기한 게 우리가 여진 애들 때문에 서로 관계 맺기가 좀 불편하고 하니까 저기 중간에 너희랑 우리나라 땅 주변에 거기 있는 강동 육주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게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면은 우리가 여기 잘 관리해갖고 이제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볼 수 있지 않을까? 수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소순영은 이게 더 양국에 다 이득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사실은 군대를 출병시키는데도 돈이 들거든요. 이미 손해보고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땅까지 주고 갑니다. 뭐에 홀린 듯이 땅을 떼주기로 약속을 하고 거란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우리하고 일단은 좋은 관계를 맺어야죠. 나중에 중원을 평정한 다음에 다시 고려를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가요. 약속을 믿고 갔지만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강동 육주만 획득을 한 상태에서 당연히 거란과 수교를 맺거나 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거란 입장에서는 지금 약속이 깨진 거고 속은 거죠. 사기당했다는 생각 들 수 있을 거고 그래도 자기네들이 스스로 줬기 때문에 이걸 돌려달라고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뭔가 구실만 잘 보고 있다가 우리나라 내부에서 좀 이제 왕권이 교체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필두로 해가지고 요걸 꼬투리 잡아서 두 번째로 침략을 하는 게 이제 현종식입니다. 강조의 정변이라는 게 있어요. 강조는 무신이고요. 이 목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강조가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이라는 사람을 옹립을 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신하가 하극상으로 왕을 패하고 새로운 왕을 올릴 수가 있냐? 이거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일이다. 이거를 꼬투리 삼아가지고 들어와요. 왜냐면 목종이라는 사람이 거란이 인정했었던 임금이다라는 뭐 이런 핑계를 대서 우리는 현종을 인정할 수가 없어. 이러고 들어오는 건데 사실은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오지랖일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왕을 바꾸든지 말든지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명분을 만들어서 군대를 또 일으킨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들어옵니다. 사실 강조의 정변이라고 하는 게 되게 복잡한 사건이에요. 엄청 복잡한 사건인데 여기 짧게 나와 있기는 한데 무신 강조라는 사람이 목종이라는 사람을 패하고 현종을 왕위에 올린 사건이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된 거는 맞아요. 강조라는 사람이 나서서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왕으로 만든 건 맞지만 그래서 나중에 말로가 별로 좋진 못했어요. 실제로 목종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시작은 목종이라는 사람이 후사가 없어서 이 목종이 또 목종의 어머니가 예전에 드라마로도 나온 천추태후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분이었는데 이 천추태후가 목종의 어머니이면서 이분이 이제 남자친구 같은 분이 있었어요. 김치양이라고 정을 통하는 그런 불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애를 자기 아들이 지금 왕인데 이 왕인 목종이 후사가 없으니까 자기와 자기 애인 사이에서 나온 그 아들을 왕으로 만들 계획을 세워요. 근데 목종 입장에서는 지금 태조 왕건의 국가니까 지금 다 왕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머니의 애인은 김씨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성이 바뀌는 거예요. 타성으로 왕조가 바뀌게 되는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목종이 내가 후사가 없고 힘도 없지만 이것만은 막아야겠다. 그래서 원래는 이 어머니의 계략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강조를 먼저 불러들여요. 그리고 자기가 후사가 없으니까 내가 죽고 나서 왕을 누구를 시킬지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데려오는 건데 애초에 목종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 저 현종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봐서는 강조라고 하는 사람이 목종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이 큰 그림 자체는 목종이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를 구실로 쳐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은 처음에는 목종이 짠 거기 때문에. 이 자세한 거는 사실 이게 엄청 복잡하고 드라마 회차로 몇 회차가 나올 정도로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 여튼 이건 우리 내부 상황이에요. 우리의 내부 상황이고 우리 내부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서 혈통을 올려가지고 임금을 세웠는데 거기에 왈가왈부할 게 아니죠. 사실은 거란 입장에서는. 근데 요거를 꼬투리 삼아가지고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좀 정예병을 세워가지고 엄청나게 들어온 거죠. 우리가 지금 왕권 교체하는 게 좀 정신없다 보니까 순식간에 개경이 좀 함락이 되고 조금 위기 상황이 있었어요. 새롭게 임금이 됐었던 현종이 저기 전라도 나주까지 피난을 내려갔어요. 이때 활약하는 사람이 최근에 드라마에서도 나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알고 있는 양규라는 분이 있어요. 그동안 좀 역사에 묻혀 있었던 분인데 양규라는 분이 흥화진에서 크게 또 승리를 하고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또 되찾아오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가까스로 다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 좀 피해를 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외교적으로 우리도 지금 손실을 크게 봤으니까 또 한 번 달래요. 거란을. 어떻게 달랬냐면 현종이 가서 인사하러 가겠다. 너네 왕한테 우리가 직접 인사를 하러 가겠다. 이거는 우리 임금이 우리 궁궐을 떠나서 거란의 수도에 가가지고 인사 간다는 거니까 사실은 그러면 서열 정리가 되겠죠. 이걸 진짜로 한다면 거란 밑에 우리 고려가 있는 것처럼 될 텐데 일단 요거를 1차 약속을 하고 거란이 철수를 해요. 철수를 했는데 왜 3차 전쟁이 났냐면 일단 우리 입조 안 했어요. 들어가서 인사하는 거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여행은 못해. 하기 싫겠죠.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는데 심지어 여기에 플러스로 뭘 요구하냐면 야 니네 이거 다시 돌려줘. 그때 약속 안 지켰지? 강동 6주도 돌려주고 니네 왕 와가지고 우리 왕한테 인사하는 거 빨리 입조도 해. 이거 두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무모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응하지 않아요. 여기에 응하지 않아서 3차 침입이 일어납니다. 이 3차 침입이 일어났을 때 거란의 장수 소배압이라는 사람이 또 굉장히 정예병을 이끌고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뭐 10만 대군을 또 끌고 왔다. 여기는 80만이고 여기가 한 40만 되고 여기가 한 10만 정도 되는데 사람이 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최정예 병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3차 침입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 소배압이 처음에 들어왔었던 소손영의 형이에요. 그러면 자기 집안의 어떤 실수를 또 만회하려고 하는 심정으로 또 열심히 정예병을 추려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와가지고 강동 6주 다시 내놔라라고 하면서 침입을 합니다. 이때 활약하는 사람이 강감찬인데 강감찬 장군이 사실은 귀주대첩 말고 그 이전부터 차근차근히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있었어요. 승리하고 있었는데 이 강감찬 장군의 대단한 점은 이분은 원래 장군이 아니에요. 장군이 아니라 원래 문신이에요. 문신. 원래 문신이고 이 3차 침입을 무찔렀을 때 강감찬의 나이가 71세였어요. 그 당시면 상당히 고령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건데 이 강감찬 장군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크게 격퇴를 해가지고 귀주대첩이라고 하는데 이미 여기 앞에 흥화진에서 그 소가죽 연결해가지고 강물 두 굴 막아가지고 한번 쓸고 내려가는 요 흥화진 전투로 크게 한번 무찌르고 도망치는 애들 계산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그 퇴강로가 귀주였거든요. 여기에서 나머지 사람들을 완전히 싹쓸이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귀주에서 마지막으로 거둔 큰 승리라고 해서 귀주대첩이라고 합니다. 살아남아서 간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대패퇴를 하고 넘어가고 이 뒤에 거란은 요기를 실패하는 동안에 고려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거란을 몰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 2차 침입을 겪으면서 우리가 또 고려가 불교 국가니까 사실은 두 번째 침입이 좀 치명적이었거든요. 수도 한번 뺏기고 왕 피난 오고 되게 치명적이라서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부처님의 힘으로 이 거란 애들이 이제 그만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대장경이라고 하는 거를 조판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대장경 하면은 팔만대장경 기억나실 텐데 사실은 그 팔만대장경 이전에 먼저 만든 첫 번째 버전의 대장경이 있어요. 처음 만든 대장경이라고 해서 초조대장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초조대장경 다음에 나중에 몽골이 침략했을 때 더 크게 더 많이 만든 게 다시 만든 대장경인 팔만대장경이에요. 원래 이름은 제조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요거 참고로 알아놓으시고 그래서 3번에 걸쳐가지고 거란이 침략을 했고 우리가 요거를 무찔렀다로 끝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사실 간단하게 1차, 2차, 3차로 마무리를 해놨지만 국토가 지금 약간 쑥대밭이 돼 있는 상태예요.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강감찬이 건의를 합니다. 개경 주변에 나성을 쌓읍시다. 수도가 이렇게 있으면 수도 전체를 둘러싸는 이중성을 하나 쌓자는 얘기예요. 나성을 축조를 하고 그리고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이르는 국경지대에 천리장성을 쌓자고 또 건의를 해요. 이 천리장성을 쌓는 데만 한 12년 정도 걸렸어요. 12년. 그래서 이걸로 또 다른 유목민족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방비를 강화하는 것으로 거란의 침략은 끝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자, 1차의 서희, 2차의 양규, 3차의 강감찬이 어떻게 응대해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냈는가 요거까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래로 내려가면 자, 거란의 침략 이후에 그 다음에 여진이에요. 그 다음에 여진인데 사실은 거란에서 여진 침략이 나올 때까지 시기가 조금 걸리거든요. 여기서 여기에 여진 정벌에 나가기까지 한 100년 정도 약 100여 년의 텀이 있어요.
조금 평화적으로 지냈던 시기가 100년 정도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여진하고 문제가 트러블이 생기는데 우리 아까 위에서 잠깐 여진이 언급됐었잖아요. 몽골 초원에서 고려가 이쪽에 있고 여기가 이제 중국 땅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중국이라고 하면 여기 몽골 초원 일대에서 성장을 하는 게 거란이고요. 만주 일대에서 성장을 하는 게 여진이에요. 이 둘 다 유목 민족들인데 서로 성격이 조금 다른 민족들인 거죠. 거란과 여진이 있는데 얘네들이 슬금슬금 성장을 하더니 슬슬 고려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함경도 지역으로 약탈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 위쪽 땅들은 농사 짓기도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자연환경도 척박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 친구들은 안정적인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여진이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 오면서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니까 조정으로도 계속 보고서가 들어가는 거죠. 여진 애들이 지금 자꾸 들어온다. 이 여진 애들 어떡할 거냐? 그래서 여진을 정벌하는 문제가 대두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전투에서 자꾸 지더라는 거예요. 여진 되게 무시하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하고 싸우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여진도 이 유목민족들이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잘 타는데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과 보병은 사실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은 정예병이 주로 기병이란 말이죠. 그래서 잘 보니까 고려가 기병 중심의 여진과의 전투에선 제대로 힘을 못 쓰더라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발견을 하느냐면 윤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문신이에요. 이 사람도 문신인데 요 사람이 숙종임금한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진과의 전쟁이 녹록지 않은 것은 그들의 특징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 방식으로 전투를 치르기 때문인데 얘네 우리하고 군대 구성이 다르다. 얘네 기병이 위주가 되어 있는데 보병 위주의 우리 군대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기동성에서도. 그러니까 이 기병에는 기병으로 맞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 정규군 이외에 특별군대가 필요하다. 여진에 맞춤한. 그래서 건의를 해서 우리도 기병 양성합시다. 근데 정예병이랑은 따로 움직이는 기민한 어떤 이 정예병을 두 번째 정예병을 만드는 거죠. 원래 우리의 군대랑은 조금 다른 별도로 움직이는 군대를 만들자라고 건의해서 만든 게 별무반이에요. 실제로는 별도로 움직이는 군대라는 뜻이에요. 이 별무반을 조직을 하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별무반을 보면은 특수군대고요. 기병인 신기군이 있고요. 기병인 신기군이 있고 보병도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말 탄 사람만 채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이들을 보조해주는 신보군이라는 보군도 있고 특이한 거는 혹시라도 사람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승병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승병. 승병까지 들어가서 여러 개의 구성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노비나 승려나 일반인, 문신, 무신이 다 들어가 있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무반을 조직을 해서 여진 정벌에 성공을 합니다. 여진 정벌에 성공을 하고 나서 여진 애들이 쳐들어오는 그 영토에다가 동북 구성이라고 하는 거를 9개의 성을 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내려오지 못하게끔 우리가 북쪽의 방비를 이 9개의 성으로 견고하게 만들어 놨던 건데 2년 뒤에 반환이라는 이상한 걸 하죠. 반환이라는 말은 사실은 옳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은 우리 건데 이 여진한테 주거든요. 이 이유가 뭐냐면 국토상으로 위에가 너무 척박한 영토였던 데다가 얘네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여기를 우리 땅이다라고 관리하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살기가 너무 힘든 땅이었던 거예요. 농사도 잘 안 되고 먹을 것도 없고 여진 애들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너무 위험한 거죠. 여기에 우리 백성들을 정착시키는데 실패했고 여기에 사람들을 살게 하는데 돈이 더 들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동북 구성에 위치한 이 지역이 관리가 잘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진 애들이 읍소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허락 없이 너희들 땅 넘어가지도 않을 거고 우리 크게 깨달았다. 너희를 부모의 나라처럼 잘 섬기면서 곡물도 매년 잘 바칠 테니까 우리가 진짜 위에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 동북 구성이 있는 데를 우리한테 준다면 얌전히 여기 살면서 때가 되면 다 알아서 곡물도 바치고 정말 충성하며 살겠다라고 납작 엎드린 거죠. 그때 우리도 동북 구성을 관리하는 데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북 구성을 여진에게 준 거죠. 야, 니네 여기서만 생활하고 절대로 약탈하러 넘어오면 안 된다 이러면서 준 건데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일종의 종잣돈을 준 거예요. 여진이라고 하는 유목민들이 어떤 구심점을 삼아서 이걸 종잣돈 삼아가지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고려가 마련을 해줘버린 거죠. 실제로는 이 동북 구성을 중심으로 야금야금 세력을 키워서
떠돌아다녔던 여진이라는 민족은 나중에 금나라라고 하는 국가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동북 구성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느덧 무럭무럭 성장을 하더니 우리는 그때 내부에서 문벌귀족 성장하면서 또 정신없죠. 이 바깥에 신경 못 씁니다. 우리가 내부 다툼으로 부패해가고 있을 때 여진은 금나라를 세우고 성장을 하더니 이제 설상가상으로 뒤통수를 치는 거죠. 4대 관계를 요구하면서 또 들어옵니다. 여기서 4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금나라가 위에 있는 형태의 4대 관계를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여진족이 세력을 키워서 금나라를 건국한 이후에 고려에 4대 관계를 요구했다. 여기 또 아골타라고 하는 또 엄청난 인물이 등장을 해서 여진족을 규합을 하거든요. 이걸 요구하니까 이전에만 생각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당시 집권 세력이 부패한 문벌귀족의 최고봉에 있었던 이자겸이에요. 그리고 이자겸 옆에 척준경이라는 무신도 하나 붙어 있지만 이 이자겸은 사실 대외관계라든지 명분이라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 권력만 유지할 수 있으면 되고 지금 전쟁 일으키면 정신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력 유지, 안정적인 본인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존심이고 뭐고 일단 금나라 4대 요구 들어주지 뭐. 돈으로 평화 사는 거예요. 요거를 수용을 해버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내부에서 이자겸에 대한 안 좋은 여론 같은 게 또 형성이 되고 역사적인 평가도 매우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진이랑 이런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여진을 정벌을 했다가 이 정벌해가지고 완전히 우리 역사 속에서 여진을 눌렀다라고 하는 거는 한 2년 정도밖에 유지가 되지 않고 우리가 내부 다툼을 하는 동안에 여진은 금나라로 새로운 왕조로 지금 성장을 하는 상황이에요. 여진, 금, 그리고 후금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거란에서 여진을 한번 봤고요. 고려를 가장 괴롭게 한 국가와의 대외 관계를 이제 보겠습니다. 몽골 한번 보겠습니다. 몽골이랑 마지막에 홍건적이랑 왜구는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몽골은 지금 이렇게 정리되기에는 너무나 고려 왕조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사실은 몽골과 전쟁을 했었던 기간과 나중에 항복을 하고 간섭기에 들어갔었던 기간을 전부 합치면 한 120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의 문화나 단어에 이 몽골의 흔적이 짙게 남아있을 정도로 되게 치명적인 영향을 줬던 사건이 몽골의 침략입니다. 자, 몽골 침략 한번 보겠습니다. 몽골이 여러분 칭기스칸 들어보셨잖아요. 그 칭기스칸의 군대가 만든 국가가 나중에 원나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상대를 하겠어요. 사실 국토의 크기도 엄청 차이가 나고 전쟁을 수도 없이 수행하면서 전쟁에 최적화 길들여진 부대가 우리나라 온다는 거죠. 숫자도 어마어마하고요. 제대로 우리가 1번 목표였다면 모든 국토가 전부 불타서 없어졌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전쟁 기간이었습니다. 이들도 내부 다툼이 있었고 왕위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어찌 보면 본격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5차, 6차로 나오는데 공식적으로 크게 기록된 전투, 그러니까 침략을 세면은 한 9번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기간이 한 40년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사이사이에 크고 작은 전투는 굉장히 전국에서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고 자, 첫 번째 침략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에 왔던 몽골 사신이 또 있어요. 근데 고려가 칭기스칸의 군대가 주변 나라를 섭렵을 하면서 이제 우리한테 사대관계처럼 복종하고 공물을 바쳐라 이러면서 사신이 아니라 거의 뭐 준 깡패 같은 사람들 보내거든요. 그중에 제일 악질이 이 저고여였다고 되어 있어요. 저고여라는 사신이 와서 사람들한테 필요 이상의 뇌물 같은 거 되게 뜯어가고 무례하기가 뭐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창 진상을 부린 다음에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때 국경지대에서 살해를 당해요. 누군지 알 수 없는 집단에게 피격을 당해가지고 이제 습격당해서 죽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고여 피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한 6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난데없이 6년 정도 지났어요, 시간이.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미제 사건으로 남았는데 야, 니네가 우리 몽골 사신 저고요 니네가 죽인 거지? 갑자기 이걸 꼬투리 삼아서 몽골군이 침략을 합니다. 우리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고 있는데 침략을 딱 들어왔을 때 그 귀주 근처에 그 귀주성에서 박서라는 사람이 결사항전을 해가지고 첫 번째는 막아냈어요. 막아내고 어디서 오해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사건과 관계가 없다. 근데 오해를 풀고 전쟁은 안 돼. 그래서 몽골이 고려하고 일단은 강화를 맺고 도라는 갔어요.
근데 일단 우리를 그냥 둘 생각은 아예 없었고 우리한테 완전히 충성을 약속을 받거나 아니면 국가를 아예 통솔을 하려고 하거나 이런 목적을 몽골이 갖고는 있었단 얘기죠. 잠깐 돌아간 거고요. 나중에 더 큰 요구를 하겠죠. 이 내부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요 몽골이 침략했을 때 우리는 무신 집권기예요. 일종의 만약에 이때 문신들 위주로 돌아가는 시대였다면 사람들의 안전과 이런 거를 먼저 염두에 두고 조금 굴욕적일 수 있지만 사대 관계를 맺었을 수도 있고요. 뭐 군신 관계 맺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전쟁에서 항복을 하고 일단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갔을 수도 있었단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때 지배 계층은 무신들이고 이들은 전쟁을 하는 이 무신 집단들이다 보니까 한 번에 항복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몽골의 말을 들어서 우리가 몽골 쪽으로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되면 이 무신들의 권력도 더 이상 유지가 되지는 못하는 상황이 됐겠죠. 그래서 이 무신들은 결사항전을 하기로 하고 몽골과 대항을 해서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그 당시 집권자가 그 최충원의 아들로 최씨 무신 정권을 이어받아서 가고 있었던 최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육지였던 개경의 수도가 육지에서는 지금 말 타고 뛰어오는 저 몽골 군대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우리나라 영토에서 조금 이렇게 말 타는 걸 불편해했던 게 우리가 좀 산지가 많은 데들이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기병 중심이다 보니까 요거에 좀 약하구나 싶어서 아예 항전을 하기 위해서 수도를 섬으로 옮겨버립니다. 거기로 들어오려면 배를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를 해버립니다. 이걸 딱 보고서 몽골군이 뭐야 항복할 생각이 없나 보네? 라고 이제 대규모 정규군을 또 보내서 재침입을 하게 되죠. 이 두 번째 침략이 왔을 때 이미 정부는 강화도로 도망가 버리고 육지에 있는 사람만 죽어나는 이 와중에 이 승려였던 김윤후라는 사람이 저기 용인의 처인성에서 적장이었던 몽골군의 살리타이라는 장군을 화살로 쏴서 사살을 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게 처인성 기록화라고 해가지고 그림이 많이 여러 개 그려진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눈에 이렇게 화살을 맞는 장면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처인성 전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겼던 몇 안 되는 전투 중에 하나고 승려 출신으로 사람들을 항상 이끌었었던 김윤후라는 이름이 종종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기도 설명이 되어 있죠. 대몽항쟁기에 활약을 했었던 이 고려의 이 승려이고요. 2차 침입과 5차 침입 때까지 우리가 완전히 몽골의 밑으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전투에 나서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침입 때 여기 경주에 여러분 황룡사지라고 있어요. 9층 목탑이 있었다는 거 어딘가에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 지금 하나도 안 남아있죠? 싹 불에 타가지고. 요때 이게 진짜 남아있었으면은 80m 정도로 높이를 예상을 하고 있고 정말 남아있으면 경주 그 어디에서도 보였다라고 기록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단한 어떤 관광지였던 중심, 문화유산의 중심이 됐을 텐데 사실은 9층 목탑만 탄 게 아니고 이 전쟁 한 40년 치르는 동안에 우리가 보통은 다 목조잖아요. 탑도 나무로 만들고 건물도 나무로 만들고 여러분 우리나라 여행 다니다 보면 천년고찰이다 하는 거 되게 많이 보실 텐데 이 천년고찰들이 다 그 중수 연대기를 보면 1300년대에 다시 싹 지은 걸로 나와요. 물론 그 뒤에 조선시대 넘어가서 임진왜란 때 불타가지고 다시 만든 것도 있지만 여러 번 고쳐 지은 기록들이 나오는데 대체로 전 국토의 나무로 만든 문화재들은 이 몽골과의 전투기였던 1300년대에 싹 한번 불에 탑니다. 굉장한 소실이었을 거예요. 기록이 조선시대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더 큰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임진왜란은 7년 전쟁이고 이거는 40년이에요. 40년 내내 전 국토가 크고 작은 전쟁을 계속 반복했다라는 거죠. 몽골 유목민들의 전투 스타일이 어느 마을을 점령을 하면 그 마을에 돈 될 만한 거 그리고 사람 이런 건 다 싹 빼서 끌고 가고 거기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더 이상 소생을 할 수 없게. 그런 방식으로 국토 전체가 40년 동안 불살라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대표 전투로 쭉 나와 있고요. 이때 우리가 이 3차 침입을 받으면서 이 만만치 않은 상대잖아요. 다 불 타면서 우리가 거란 쳐들어 왔을 때 만들었던 초조대장경이 불에 탔어요. 그래서 이 거란보다 더 센 캐였던 이 몽골을 무찌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부처님의 말씀을 정성껏 모아가지고 모두 한마음으로 대장경판을 다시 만드는 게 팔만대장경입니다. 다시 만든 대장경이란 뜻으로 제조대장경이라는 게 원래 본명이고 팔만대장경은 별명이에요.
그 나무 목판의 숫자가 8만 몇천 장이라서 8만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유산이 이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침입도 있었겠고 다섯 번째 침입이 나와 있는 거는 몇 안 되는 승전 기록 중에 하나여서 그래요. 여기 보면 또 나오죠, 김윤우. 김윤우가 충주 산성에서 충주 지역에서 또 굉장히 맞선 사건이 나와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하층민이라는 건데 노비라든지 이런 사람들, 천민들을 규합을 해서 여기서 승전을 하면 너희들 면천 시켜주겠다 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가지고 여기에서 결사항전을 해서 몽골군을 격퇴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몇 개 안 되는 기록 중에 하나예요. 충주산성. 충주가 여러분 한반도 전체 지도에서 보면은 우리 배꼽 정도에 해당되는 되게 중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중원이라고 해요, 한반도에. 여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거쳐야만 수도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딱 중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쪽에 여러 가지 중요한 시설들이 좀 집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는 하죠. 그래서 충주산성에서 하층민들을 독려해서 도망가지 않고 맞섰다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 충주 혹시 여행 가시다 보면은 충주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 박물관에 가면 이 몽골과의 전투에서 충주가 얼마나 많은 전투를 치렀는지를 보여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하층민들이 충주산성 사수하면서 여기서 몽골군 격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사건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충주거든요. 6차였던 요 싸움에서 다인철소의 주민들이 몽골군에 맞서 싸워가지고 승전보를 울린 기록이 있습니다. 다인철소는 우리가 그 고려에 특수행정구역 있죠? 향, 소, 부곡 있어요. 부곡. 그 중에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종이나 숯이나 소금이나 뭐 철 이런 것들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라에서 바치라고 하는 거 정해서 바치면서 이사도 못 가고 세금 엄청 지고 하는 이런 사람들 사는 데가 소라고 하는 차별행정구역이 있는데 다인 이거가 지명 이름이고요. 다인 철소예요. 철을 생산하는 소, 다인철소. 이 다인철소의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몽골군을 격퇴했다고 또 나옵니다. 맞서 싸웠는데 이 충주가 중요한 점이 우리나라 3대 철 산지예요. 철광석도 있고 기술도 있어요. 여러분 지명 중에 뭐 탕금대니 하는 이런 것도 전부 다 이 제철과 관련된 지명이고 그래서 그런 유물들이 지금도 다수 발견이 되는 게 있고요. 보통 우리가 철 하면은 옛날에 변한 지역이라든지 가야만 생각하지만 그건 아래쪽에 있는 철 산지고 중앙에도 하나 있었단 얘기예요. 아마도 무기 같은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싸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다인철소는 이 승전의 기록 덕분에 이것 때문에 그 소가 아니라 현으로 승격이 돼요. 우리가 전쟁 40년 기간 동안에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승전을 울려서 이 승격된 지역이 한 4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충주의 다인철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 현이라고 하는 걸로 현으로 승격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소라고 하는 차별행정구역의 주민이 아니게 된 거죠. 나중에 면천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신분이 좀 올라가고 여기가 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런 기록을 좀 가지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몽골의 침입이 굉장히 여러 번이었고 상당히 장기간이었는데 중앙에서는 강화도 천도한 다음에 사실상 국토를 거의 손을 대주지를 못했고 우리 국토에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알아서 몽골군한테 피해를 받으면서 수도 없이 죽고 끌려가면서도 40년 내내 전투를 치러왔다는 거. 중앙에서 도와주지 못했지만 아래에서부터 그런 거를 했다는 거를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2차, 3차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치로 우리가 숫자로 몽골이랑 싸움을 했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몽골의 전투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볼 게 삼별초라는 게 있어요. 고려 정부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강화도에서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이 전쟁 의미가 없다. 더 이상 했다가는 진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강화를 맺기로 결정을 하고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환도를 해요. 근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최씨 무신 정권이 이제 완전히 몰락해서 끝나면서 개경 환도가 된 건데 최씨 무신 정권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정권이 없어지면 사실은 생존이 위태로운 게 바로 삼별초입니다. 거기 최씨 무신 정권에서 만든 거니까 이 삼별초가 반대를 해요. 우리는 환도하지 않겠다. 우리 강화에 반대한다. 하면서 중앙의 의견에 거부하고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몽항쟁을 이어나갑니다. 그 삼별초의 항쟁 과정인데요. 배중손이라는 사람의 지휘 아래로 또 다른 왕족이었던
왕온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왕으로 추대를 해요. 우리는 이거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왕으로 추대한 다음에 저기 진도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진도에 용장성이라는 걸 쌓고 나름의 수도를 건설을 하고요. 일본에 국서를 보내서 야, 우리 연합하자. 연합해서 같이 이 몽골을 무찌르자. 왜냐면 우리가 쓰러지면 다음 타자는 너네야. 같이 우리가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니네가 도와줘야 돼. 이러면서 일본에 국서도 보내고요.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든 대몽강증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우리 중앙정부는 개경으로 돌아가서 몽골과 강화를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선 이제 삼별초가 이제 반란군이 된 거죠. 그래서 고려와 원나라의 연합군이 와가지고 이 삼별초랑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배중손이 사망해요. 배중손이 사망하고 또 아래로 계속 내려가서 김통정이라는 사람이 제주도까지 나머지 삼별초 군대를 이끌고 내려가요.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죠.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요 사람이 열심히 지휘를 하면서 제주도에서 결사항전을 했는데 결국에는 진압이 됩니다. 김통정은 여기서 죽었어요. 제주도에 가면은 항파두리라는 데 있어요. 항파두리. 그 대몽항쟁을 했었던 유적지거든요. 그쪽이 해바라기가 되게 예쁘게 피는 관광지로 유명한데 실제로 대몽항쟁의 마지막 격전지였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서 대몽항쟁이 끝이 나고 결국에 우리가 얻어낸 거는 뭐냐면 여러분 칭기스칸 영토라고 검색하시면 원나라가 차지했었던 엄청나게 큰 지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왕조가 다 없어지고 밟히고 망한 나라들이 한둘이 아닌데 고려 진짜 요만하거든요. 근데 고려가 어찌됐건 간에 수십 년을 버틴 거를 뭐 장하게 여긴 건지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에게는 우리 고유의 국가 명칭과 그 흡수통일하는 그런 거 안 하고요. 고유의 국가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지도는 받되 너희들 고유의 문화나 언어나 복식은 유지하도록 한다라고 하면서 고려를 그냥 관리하에만 두게 됩니다. 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 자주권을 지켰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일반적인 그 원나라가 흡수하는 다른 나라하고는 조금은 다르기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대몽항쟁에서 결국에는 패배한 거죠. 강화를 하는 걸로. 삼별초의 죽음으로 끝나고 이 삼별초는 여기서 다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많이 지나면 고려 말기로 넘어가면 이 원나라도 명나라로 교체가 되면서 더 이상 우리하고 그런 몽골과의 사이에서 트러블은 없지만 이제 새롭게 성장하는 혼란기의 중국과 그리고 우리 주변국에서 또 우리 괴롭히는 나라가 또 나옵니다. 자, 저기 바다 건너에 왜구하고 그리고 국경지대에 혼란했었던 이 중국에 나름 도적 집단들이 있어요. 붉은색 두건을 머리에 쓰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홍건적이라고 부르는 이 홍건적이 또 우리 국경지대를 그렇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무찌르는 무신 집단들이 또 존재했다라는 걸 봐주시고 자, 홍건적이 굉장히 여러 번 침입이 되는데 얘네들이 되게 대대적으로 한번 내려와가지고 또 개경이 또 함락이 됩니다. 수도가 함락이 된 거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공민왕이 왕비였던 그때 당시에 그 몽골의 공주 출신의 노국공주랑 같이 안동까지 피난을 가는, 안동이면은 상당히 아래쪽이죠. 경상도 쪽이니까 얼마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아는 이름 조금 나오죠. 최영, 이성계 등등등 새로운 그 무인 집단들이 홍건적을 격퇴하면서 역사의 지배 세력의 맨 앞단으로 다시 쓱 등장하고 있는 장면이 보여요. 공민왕이 그 노국공주를 데리고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에 내려갔는데 그 안동에서 무슨 물길을 건너야 되는데 다리가 없더래요. 그래서 건너지를 못하고 쩔쩔매고 있으니까 안동의 부녀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왜 우리 그 말뚝박기 할 때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사람 다리처럼. 그렇게 서로 물 위에 인간 다리를 만들어서 노국공주가 발이 젖지 않게 그 인간 다리를 통해서 넘어갈 수 있게 해줬대요. 이게 지금 현재 안동의 민속놀이인 노다리 밟기입니다. 지금 민속놀이로 지금도 해요. 이거 할 때, 이 노다리 밟기를 할 때 7살, 8살 정도 예쁘게 생긴 소녀, 여자아이를 뽑아서 공주 역할을 하면서 양쪽에서 잡아주면서 건너는 민속놀이예요. 여기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홍건적의 침입 격퇴 부분이 나오고 나중에 우리 되게 징글징글하게 괴롭혔던 게 마지막으로 왜구가 나옵니다. 왜구 정리를 보면 왜구는 일본 해적이에요. 바다 건너오는 일본 해적인데 자, 우왕 시절에 최영 장군이 활약했었던 홍산대첩이 있고요. 지금 부여 쪽입니다. 그리고 진포대첩이 있는데
최무선이라고 위인전 같은 걸 읽은 기억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화약을 도입을 해서 이걸로 화통도감이라는 데에서 화포를 처음 생산을 했던 사람이 바로 최무선입니다. 이 최무선이 개발한 화포를 가지고 진포대첩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이때 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잔당들이 이 황산대첩에 합류했었던 일본 사람들이에요. 진포대첩의 나머지 잔류 세력과 새로운 침략 세력이 합쳐져 가지고 황산대첩이 진행이 되는데 이 황산대첩에서 크게 공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이성계입니다. 지도자였던 이 황산대첩의 왜구를 이끄는 리더였던 아지발도라고 하는 이 대표 장군격의 사람을 이성계가 사살을 하죠. 활을 쏴서. 그래서 황산대첩비에 이런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왜구의 침략을 우리가 크게 몇 번, 3번에 걸친 전투를 통해서 다 물리치는 과정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런 홍건적이나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새로운 무인 집단들의 세력이 되게 올라가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인물은 아무래도 이성계겠죠. 이 왕조가 바뀌면서 완전히 임금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요 이성계 장군이니까. 그리고 왜구가 하도 들어오니까 나중에 근거지를 토벌하라고 해요. 어디로 보내냐면 창왕 때 마지막으로 나가는 시점에 박위라는 사람이 대마도 쓰시마 섬을 가서 완전히 정벌을 또 한번 하고 옵니다. 그러면서 왜구에 대한 문제는 요때 일단락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대외의 관계를 지금 좀 봤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거란 있었죠.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왜구 이런 식으로 나오는 어느 주변 국가하고 어느 시기에 전투를 했는지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는 이 국가들만 언급이 됐는데 사실 사료는 좀 복잡하게 나와요. 이게 어느 지배 집단이 고려를 지배하고 있을 때 요 세력이 쳐들어왔는지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고려의 대외 관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대외 관계는 마무리하겠습니다.